어차피 아기도 안 생기는데 그냥 쭉 엄마 병간호는 네 처가 하라고 해. 무슨 시험관이야. 안 그래도 병원비 부족한데. 그리고 임신하면 엄마 간병은 누가 하니? 큰 시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고요. 그 말을 조금은 거리가 있었지만 정면에서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요즘 부쩍 실감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이더라고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겪어보기 전엔 그냥 옛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간병 초기에 들었으면 아마 별거 아니라고 넘겼을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똑같은 말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거슬리고 서운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놓아버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아서 몇 자 적어봐요.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프리랜서예요. 백엔드 개발자로 10년 넘게 일해왔어요. 수입이 들쑥날쑥하지요. 한창 때는 대기업 프로젝트도 여러 건 맡았고 벌이도 꽤 괜찮았어요. 새벽까지 코드를 짜도 힘든 줄 몰랐던 시절이었죠. 그 돈을 모아뒀던 게 결국 시댁 병원비로 다 들어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최우진이고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순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순함이 자기 누나들 앞에서는 순함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함? 무능력함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초기라 수술만 하면 된다고 했죠. 나라에서 하는 정기검진을 받다가 발견이 됐는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집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들다는 걸 친구 가정이 그래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시댁이랑 차로 10분 거리예요. 그 가까운 거리가 나중에는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통원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시누이들은 애 키운다고 다들 바빴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시간 조절이 된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저한테 넘어왔죠. 병원을 오가는 날이면 하루 일과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들러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진료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이미 저녁이었고 그제야 밀린 작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코드를 짜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날 또 병원에 가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요. 어머니도 자신이 그렇게 암에 걸릴 줄 몰랐으니까 서로 돕는 게 맞죠. 저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좋게 마음을 먹어도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안아, 너는 그래도 재택이잖아. 괜찮은 거 아니야?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시간 맞추기 편하지 않아? 큰 시누이 최지영이 그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형님, 저도 마감이 있어서 시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더니 형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겼습니다. 에이, 그래도 프리랜서잖아. 우리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 빼는 거 어렵지 않잖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냥 삼켰죠. 그렇게 저는 또 알겠다고 제가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 처음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때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 식사도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날이면 시아버지 혼자 끼니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됐어요. 반찬을 해다 나르고 청소를 해드리고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까지 전부 제 일이 됐죠. 처음엔 장을 받아가 밑반찬을 만들고 시댁 냉장고를 정리하고 시아버지 약을 챙겨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반찬을 사다 먹게 됐지만 처음엔 왜 이렇게 미련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저 이렇게만 말했어요. 고생한다, 우리 지안이. 그 말이 처음엔 위로가 됐어요. 나중에 그냥 습관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퉁쳐진다는 게 그땐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시누이 최미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옳게, 엄마 반찬은 좀 슴슴하게 해줘. 짜게 먹으면 안 좋아. 전화로 그렇게 지시만 할 뿐 정작 본인이 반찬을 해오는 일은 없었어요. 네, 알겠어요, 형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버님 혈압약은 챙겨드렸어? 깜빡하시면 큰일 나니까 옳기가 신경 좀 더 써주고 자주 가잖아. 네,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 지안이 너밖에 없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칭찬 같기도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말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37이 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시댁 일로 정신이 없어서 아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만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좋다고 했죠. 그래, 이제 우리도 애 가지자. 나도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믿고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난임 검사를 받았고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날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저를 위한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늦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거든요. 첫 번째 시술 일정을 잡던 그 무렵 시어머니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암이 재발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꽤 큰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시술 날짜와 시어머니 수술 날짜가 겹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수술 날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 재발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대장암 재발이면 수술 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찾아봤거든요.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장루까지 달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루라는 게 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읽어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건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드려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병간호가 시작되면 저는 그냥 간병인으로 살게 되겠구나 하고요. 지금도 시아버지 식사 챙기랴 병원 오가랴 정신이 없는데 여기서 장루 관리까지 더해지면 제 삶에 남은 시간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오늘 찾아봤는데 어머니 수술하시면 장루 관리도 해야 한대. 식단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이거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 이 상태에서 나 시험관 시술까지 병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미루자는 거야. 어머니 상황이 이런데 애 갖는 거 조금 나중에 해도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여보, 당신 진짜 애 원하는 거 맞아?
원한다면 시험관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도 알 텐데 자꾸 미루자는 말만 하니까 나는 당신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 이제 나이도 많다고. 원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은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 대답이 저한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죠. 며칠 뒤 저는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를 정리하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5년 동안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가족 단톡방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저기 이번 수술도 비용이 꽤 될 것 같은데 병원비는 어떻게 나눌지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바로 답을 달았어요. 올케, 돈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굴 일이야? 그렇게 아까우면 우리가 낼게. 대신 올케가 병원 모시고 다니는 건 계속 좀 해줘.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쪼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곱씹어보니 이상했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돈도 내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시아버님 식사까지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님이 돈은 자기들이 내니까 저더러 계속 병원 모시고 다니라는 거였죠. 그 말은 결국 돈만 자기들이 내고 저는 지금까지 하던 걸 계속 하라는 소리였죠. 저를 힘들게 한 건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니 5년 동안 혼자 부담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시험관을 하려고 생각하니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매번 병원 오가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간을 다 뺏기는 게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돈으로 퉁치겠다고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제가 뭐 때문에 지쳤는지조차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큰 마음 먹고 답장을 보냈죠. 저도 이제 시험관 준비해야 해서 병원 동행은 예전처럼 매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아버님 식사도 다른 분이 좀 나눠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채팅방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 큰 시누이가 짧게 답을 남겼죠. 알겠어, 생각해볼게. 그게 다였어요. 가족의 생계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몇 마디 말로 끝나버렸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뭉게뭉게 부풀어 오르는데 정작 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 큰 시누이가 저를 붙잡고 다시 얘기를 꺼냈어요. 지안아,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네가 좀 더 애써줘야 할 것 같아. 엄마 수술도 급하고 아버지 식사도 있고. 형님, 저도 시험관 시작하면 몸 관리가 진짜 중요해서요. 저 혼자 다 떠안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큰 시누이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애는 나중에 낳아도 되잖아. 엄마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고. 형님, 저한테는 이것도 나중에 없는 문제예요. 나이도 있고 이번에 또 미루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큰 시누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처음으로 이 가족 안에서 제가 얼마나 하찮게 다뤄지고 있는지 실감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도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눈물이 자꾸 차올랐거든요. 남편한테 오늘 일 얘기했더니 남편은 또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누나가 좀 심하게 말한 건 맞는데 지금은 좀 참자. 엄마 수술 끝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참으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언제까지 참아야 끝이 나는 건지 그 답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수술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은 2번째로 미뤄진 상태였고요. 호르몬 주사를 맞다 말다 하니까 몸 컨디션도 엉망이었죠.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수술 후 필요한 물품 목록, 병실 예약 확인, 장루 관리 용품 구입까지 전부 저한테 넘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큰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죠. 엄마 수술 끝나면 최소 2달은 옆에서 지켜봐야 한대. 장루 관리도 병원에서 배워야 하고
감염 안 되게 계속 신경 써야 한다더라. 형님,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시험관 다시 시작할 거예요. 큰 시누이는 제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지안이 네가 좀 유동적이잖아. 우리는 다 출퇴근해야 하는 몸이고 애들 학원 뺑뺑이도 있고. 맞아, 옳게. 다들 자기 생활이 있는데 옳게만 시간 조절이 되잖아.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줘. 저는 그 자리에서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어요. 형님도 애 키우시면서 회사 다니잖아요. 작은 형님도 애들 학원 보내면서 본인 할 일 다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일도 줄이고 아이도 포기하고 간병만 해야 되는 건데요? 저도 39이에요, 이제. 저도 20살, 30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다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지안아,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가 더 급하잖아. 누나들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이번만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간병하면 되잖아. 왜 맨날 나만 참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수로 회사를 그만둬? 당장 생활비는 어떡하고?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나도 벌어야 되고 나도 시간 쪼개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왜 그건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고 당신 회사는 절대 못 그만두는 거야? 왜 다 나한테만 포기하라고 그래?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을 뿐이죠. 큰 시누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지안아, 너 지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도와야지. 형님, 저는 5년 동안 계속 돕기만 했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챙길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작은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엄마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해.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누나들이 심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튈 수는 없잖아.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돼.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 한 번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 건지 세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간 시댁 연락에 짧게만 대답하며 지냈어요. 그런데도 병원비 정산이며 물품 준비며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 저는 또 움직였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였어요. 수술 전날 저는 시어머니 병실에 들러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복도 쪽에서 큰 시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랑 작은 시누이랑 셋이 모여 서 있었죠. 저는 서류를 든 채로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수술 끝나면 지안이가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자꾸 시험관 얘기를 꺼내잖아. 작은 시누이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차피 요즘 나이에 시험관 성공 확률도 낮다던데 이참에 그냥 접으라고 하면 안 되니? 큰 시누이가 대꾸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병실문 앞에 서 있었고 큰 시누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애기도 안 생기는데 그냥 쭉 엄마 병간호는 네 처가 하라고 해. 무슨 시험관이야. 안 그래도 병원비 부족한데. 그리고 임신하면 엄마 간병은 누가 하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5년 동안 제가 쏟은 돈과 시간과 마음이 저 한마디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그 순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누나 사이에서 시선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죠.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도 같은 생각이야?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붙잡고 있던 희망 같은 게 그 자리에서 끊어진 느낌이었죠. 저는 서류를 그대로 손에 쥔 채 병원을 나왔어요.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죠.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집에 도착할 즈음엔 머릿속이 맑아져 있었죠. 지난 5년 동안 제가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저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신기하게도 잠을 설쳤는데 머리는 오히려 맑았어요. 남편은 이미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당신은 오후에 좀 와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식탁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제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다녀와.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완전한 거짓말을 했죠.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모아둔 병원비 영수증, 직접 써온 간병일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어요. 사실 이혼 서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도 이미 받아둔 상태였고요. 저는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그리고 짧은 메모를 한 장 남겼어요. 여보, 나는 오늘 병원 대신 법원에 다녀올게. 그동안 내가 낸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일지를 정리해서 남겨뒀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간병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님 통해 다시 연락할게. 저는 그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법원으로 가는 길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고 떨리지도 않고 오히려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났어요.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고 시누이들에게도 메시지가 쏟아졌죠. 지안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 받아. 올케, 지금 엄마 수술 끝났는데 올케가 없어서 병실이 난리가 났어. 지금 빨리 와.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려놨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죠. 지안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문자에 짧게 답장했죠.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하자.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다시 마주했어요. 남편은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지안아, 미안해. 그날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그 자리에서 다 들었잖아. 그런데도 한마디 대답도 못하는 거 보고 나는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지연아,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가족의 간병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은 안 할게.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았으니까. 그 무렵 시댁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빠지고 나니 당장 시어머니 병간호를 누가 맡을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던 거예요. 큰 시누이가 먼저 발을 뺐어요. 나는 회사에 육아휴직도 다 써서 더는 못 빠져. 미영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작은 시누이도 물러서지 않았죠. 언니는 애들 다 컸잖아. 나는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매일 병원을 가. 결국 두 사람은 남편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우진아, 네가 그래도 아들이잖아. 지안이 나가고 네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며칠 만에 두 손을 들었죠. 그렇게 셋 다 발을 빼고 나니 남은 방법은 간병인을 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원하는 시간에 맞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대요. 장류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경력자는 비용이 훨씬 비쌌고요. 결국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인 비용을 두고 셋이서
또 한바탕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돈을 나 혼자 내야 하는데 셋이 나눠 내야지. 나는 아직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달 이만큼 부담해. 그럼 지한이한테라도 다시 부탁해보면 안 되나? 그 마지막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저를 내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저를 찾는다는 게 그 사람들다웠죠.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지난 5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한테 떠넘기기만 했고 저는 그걸 다 받아서 조용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빠지고 나서야 자기들이 직접 부딪혀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몸도 시간도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인지를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유별나게 힘들다고 느꼈던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부품 하나로 봤다는 것도 그제야 분명해졌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몇 달 사이 간병인을 3번이나 바꿨고 그때마다 시누이들과 남편은 또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다퉜다고 들었어요. 수술 후 초기에 병원에 계실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퇴원 후에 집으로 모셔오니 복잡하게 됐다고 했죠. 입주 간병인을 써야 하나, 시간제로 하면 너무 짧고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고생하셨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그 다툼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식들도 거부하는 간병인데 제가 너무 오래 버텼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느리도 자식이라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진짜 엄마 아빠지요. 물론 남편을 보고 시부모님 모실 수도 있지만 남편도 저를 대접해주지 않는데 버티기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뒤였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결혼 초부터 제가 시댁에 쓴 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 몫을 최대한 줄이려고만 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사람을 믿고 참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정당한 몫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5년 동안 혹사시켰던 몸과 마음을 그제야 좀 돌볼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줄어들었던 일감도 하나둘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 동료가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줬는데 그게 생각보다 큰 건이었죠. 오랜만에 밤새 코드를 짜는데 예전처럼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도 눈치 볼 시댁 전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죠.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그때의 저를 좀 안쓰럽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서 임신이 안 되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면 생각을 멈춰버렸어요. 원망만 커지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간병인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정작 간병은 간병인을 두어야 하고 그 누구도 오래 곁을 지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게 제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지금 저는 혼자지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기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갈아넣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저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게 결국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